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디어 미국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2. 일본은 중국을 이용하여 한국에 압력을 가한다.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심지어 베트남인들에게도 손절당하며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많이 증가한 건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 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엔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지 일본 재무상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 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가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올해 초 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럼을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엔은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 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 금융기관의 당좌 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매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 공동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 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 1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정원에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에서 20% 올랐습니다. MP 연구회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으로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2자릿수 증가했지만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 투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스러운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 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하이 봉쇄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떠들던 일본 언론들이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난 역대 급반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을 보며 비웃었던 일들이 오히려 도요타나 혼다 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같이 맞장구 치며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인들까지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한국과 일본 차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징 또한 일부가 봉쇄되자 중국 주식과 위안화 가치마저 급락하고 있습니다. 25일 상하이 증시가 6% 이상 미끄러지며 폭락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해당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수출입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 TEU로 상하이항 인근에는 3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 중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치의 200 수준입니다. 화물 운송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육로 통행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검사 건수 폭증으로 대기 시간만 12시간이 넘어가자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중국발 부품난까지 더해져 현대기아차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요소수다움은 자동차 산업, 그 후에는 조선업계의 공황입니까? 애초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반응을 쏟아냈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전 겪었던 와이어랑 하네스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차 생산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선 풍치로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부품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500개 이상의 전선이 들어가는데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대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을 연결하면 길이가 2-3km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라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비가 100이라면 중국에서는 70 정도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끊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87%가 중국산이라 위기가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일주일치만 확보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당시 현대차에서 만약 1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당하면 이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어도 중국산 비중을 60% 이하로 낮춰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일부 돌려 대응했습니다. 한국 중기부 또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과 손잡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상하이 사태는 한국과 일본 업체의 대응력에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크게 선방했지만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상하이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상하이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들이 무려 6,3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다는 주력 공장의 5월 생산 대수 목표 대비 50%나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부족뿐 아니라 중국 사나이 시도록 다운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조달해서 지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4월 생산 계획마저 기존 30% 감소에서 50% 감소로 재검토해 몰락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또한 5월 세계 생산 대수를 연초 계획 대비 10만 대 정도 줄였고 다이하츠 공업도 같은 이유로 5월 가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본인들은 리먼 사태, 공황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4월 자동차 회사의 가동률은 비참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에서 팔린 차량 대수는 5. 특히 중국 시장에서 2,140만 대가 팔렸는데 도요타와 혼다의 점유율은 각각 7.7%와 7.2%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총 44만 대를 팔아 2%가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대차에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해외 주요 사업장 대부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중국 법인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전후로 급격히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엔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7%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일본 자동차사가 대부분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주눅 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력을 더 높여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자 한류 가전 세계로 더 빨리 퍼진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일본이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증가한 1조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기아도 올해 1분기 1조 6천억 원 흑자로 전년 대비 무려 49%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배 이상으로 뛴 상태입니다. 기아 또한 같은 기간 4천억 원대 흑자에서 4배로 뛰어 있습니다. 올 1분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37만 7천 대를 팔아 현지 점유율이 2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던 세계 판매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지난 3월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러시아 공장 부품을 타 지역으로 배정하며 생산을 커버했습니다. 결국 1분기 전 세계에 158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6%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고가 차량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 수익성을 많이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 중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52%로 늘었고 제네시스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기아 또한 차종별 목표 수익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등 제값 받기 정책을 펼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 또한 2,850만 원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원자재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 후 배분하는 방식을 협상 파워와 원가 관리 능력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간 부품 구입 비용은 10조 원 이상으로 협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를 사려는 이들이 넘쳐나 대기 물량만 따져도 52만 대 정도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주력으로라던 중국 시장이 쑥대밭이 됐고 유럽과 북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7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8천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아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가 3월 이후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혼다자동차의 주가는 3월 이후 지속해서 꼬꾸라져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우호 효과 또한 한국 업체가 월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기차가 판매 대수는 떨어졌으나 이익률은 늘어난 가장 큰 이유, 가격을 열라 쳐 올려서 경차를 준중형차 값으로 올려 팔고 준중형을 중형차 값으로 올려 팔고 중형차를 대형차 값으로, 그래서 이익이 쭉 늘어남.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양심을 깎고 살아라. 대기업 중국 베트남 현지 공장이 국내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경제 대공황 직전입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불과 10년 전 울나라 엄청난 위기였는데 잘 극복해서 다행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길 대한민국 화이팅!